2018년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히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러시아의 시선 역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무수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If you're small, you have to either be clever or very quiet. Provide security to your people. Neutrality is a very difficult position. Good, smart leaders in Seoul. 다시 찾아온 냉혹한 패권 투쟁의 시대.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 찾아낸 패권 교체기의 생존 전략. 이제 그 5,000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기 642년 7월 신라에 대한 백제의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한 달 만에 40여 개의 성을 빼앗은 백제군은 낙동강 서부 지역의 중심 대야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에서 동쪽으로 낙동강을 건너면 대구가 근방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50k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나면 영천이고 영천을 경유하면 바로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경주가 바로 백제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대야성 자체가 서부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기지였던 대야성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결국 함락당하고 맙니다. 대야성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성 하나를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야성은 신라가 지난 10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확보한 낙동강 서부 지역, 그러니까 옛 가야 지역을 지키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대야성을 잃는다면 낙동강 서부 지역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위기는 북쪽에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되기 4년 전인 638년에 이미 고구려군의 남하를 막고 있던 칠중성이 함락당한 것입니다. 북쪽의 빅장 역시 풀린 상태였던 것이죠. 외부의 위기는 내부의 위기를 낳습니다. 647년에는 비담의 난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서라벌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그야말로 매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던 백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고구려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달성합니다.
신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대야성 함락을 알리는 급보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전해집니다. 서라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으로 백제군과 서라벌의 사이는 이제 한나절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라의 위기가 단지 군사적인 패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라가 겪고 있는 위기의 배후에는 신라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오랜 숙적,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군에 의해 살해된 성왕의 복수를 명분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백제의 뒤에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외 역시 백제의 편이었죠. 한반도においてもうほぼ、백제と고구려から圧迫される状況であると、さらにその後ろの唐からもかなり冷たい対応をされると。そして親鸞の後方にある倭国は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백제とかなり強力な軍事同盟ありましたので、この642年の大野城の陥落は親鸞にとってみればですね、ほぼ周辺すべての国に対して非常に困難な包囲網に遭うという状況にあったと見てい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기엔 신라의 상황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신라의 운명을 짊어진 두 사람, 김춘추와 김유신은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느니 적극적으로 모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당시 신라의 두 기둥이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김춘추는 왕위에 가장 가까이 간 계승권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돌파구는 고구려였습니다. 삼각동맹의 최강국인 고구려를 동맹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신라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테니까요.
대야성이 함락된 지 석 달 만에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합니다. 金春樹という人は、かなり外交関係を結ぶときに現地に行くわけですね。国領だけではなくて、倭国にも行くわけですし、唐にも行って、直接交渉するという、そういう金春樹独特の外交感覚といいますか、直接交渉をとにかくしてみるという、そういう彼の行動力で打開の道を探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想像します。 하지만 고구려는 적국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는 매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국경선에서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일상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신라 조정의 실세인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이 완전히 무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험을 해볼 만한 변수가 고구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대야성 함락 2개월 후인 642년 10월 고구려에서 연개 소문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개 소문은 영유왕을 토막쳐서 죽이고는 100명이 넘는 고위 귀족들을 처단한 후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의 신생 정권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집권한 만큼 기존의 외교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연개 소문이 기대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위대한 고구려의 왕이시여, 지금 신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를 도우려거든 북쪽 땅을 포기할 것이오. 불행히도 연개 소문의 대응은 김춘추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연개 소문은 신라가 중령 이북, 그러니까 한강 유역 전체를 다시 고구려에게 돌려주어야만 신라를 도울 수 있다고 오히려 김춘추를 협박한 것입니다. 끊어내라. 김춘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죠. 기본적으로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파였고 그 다음에 대신라 강경책을 바탕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라에 대해서 유화책을 쓴다고 한다면 아마 명분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임진강선에 형성되어 있던 그 전선을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고구려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라에 그 협조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기 입지가 좁아질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북쪽 변경, 그러니까 대중국 전선이 상당히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선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남부 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서로 다투어갖고 그 힘 자체가 서로 상호 견제로 의해서 약화되는 걸 바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개 소문은 김춘추를 가두고 그를 인질 삼아 중령 이북을 돌려달라고 신라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오히려 김유신에게 결사대를 조직하게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인질을 이용한 협박 작전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아무래도 김춘추는 정말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연개 소문은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으로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죠.